제가 테스트는 했는데 녹화가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걸로 좀 처음 해봐서 나중에 한번 일단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3장에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했던 회사, 여기 주식회사 3일전자 2100번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3일전자 2100번으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TAT 2급에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년 2월 달에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이것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장에서는 바로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와 그리고 연말정산과 관련된 실무 처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 여기 앞부분에 좀 나오는데요. 423페이지 그림을 먼저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근로소득자면은 이제 일단 총급여라는 게 나옵니다. 이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급여를 말해요. 총급여라는 것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급여다 하는 얘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비과세 소득에서 대표적으로 있었던 거 이론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이제 표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빠지는 게 뭐냐면은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만약에 비과세였다면 그 부분이 여기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있죠. 이제 근로소득 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공제가 이 총급여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공제를 해주는 율이 55%. 근로소득 공제, 세액 공제가 55%고 근로소득 공제는 그 근로소득에 따라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 금액에서 여러 가지 이런 공제 사항들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득공제 항목인데, 이 소득공제에는 첫째 인적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적공제에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는 한 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고, 그 소득자의 소득금액에서. 그리고 추가공제는 경로우대는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적공제를 우리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론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에서 빼주고요. 그리고 이 연금보험료다 그러면 누구나 지금 근로자들이 붙고 있는 국민연금이 되겠죠. 국민연금 연간 불입한 거 전부 소득금액에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소득공제에 이 보험료 공제가 건강보험료 공제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거 소득에서 빼주고요. 또 근로자가 주택자금과 관련된 융자를 받았다든가 이런 거 소득공제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했다든가 융자를 받은 거를 공제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상환했다든가 이런 부분 소득공제에서 빼주죠. 그 밖에 소득공제로서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가 주로 이제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러한 소득공제를 뺀 것을 우리는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다 그러죠.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7단계 누진 세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소득세 세율표인데 거기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또 세액 감면을 공제해 줍니다. 세액 감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론 정리할 때 이 특별세액 공제를 주로 중요하게 다루었었는데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그리고 기부금 세액 공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공제하게 됩니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는 월세액에 관한 세액 공제 제도도 있죠. 그래서 세액 공제를 빼면은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죠. 결정세액. 그래서 이 결정세액을 산출해 가지고 기납부한 세액을 뺍니다. 기납부한 세액이라는 건 매월 원천징수를 한 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매월 납부했던 세액을 뺀 것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최종적으로 요 차감징수세액 이것이 플러스로 나오는 사람은 2월 달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이고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음수로 나오게 되면은 환급을 받게 된다. 자, 이게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된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천징수를 하고 그러려면 먼저 사원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을 하는데 이러한 항목들이 있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4명 정도 아마 등록하는 예제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해보면 이거 다 알게 되니까. 네. 한번 사원 코드 10자리 이내로 숫자 또는 문자를 이용한다. 사원명은 20자 이내로 입력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수월액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보수월액을 입력을 하면 기초관리 코드 등록에 등록된 요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그 납입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거, 그 소득이 바로 보수월액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월액은 시험에서 다 주어지니까요. 그대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고용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대표자인 경우는 1, 임원의 경우는 2를 입력한다. 대표자와 임원으로 설정된 경우 급여자료 입력 및 조회 메뉴에서 정렬할 때 항상 상단에 조회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우리가 이제 번호를 선택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유 근로 적용 여부를 입력을 하는데 원양 어선하고 해외 건설 근로자는 2번, 그러니까 월 300만 원이 비과세예요. 월 300만 원. 또 그 외에 국외 근로자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원양 어선이냐 해외 건설 근로자이냐 아니면 그 외에 국외 근로자이냐 이거 번호를 2번, 1번 이렇게 골라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원 등록할 때 생산직이면 1번, 생산직이 아니면 0번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은 생산직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생산직 중에서도 전년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 총 급여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나면 총 급여액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에는 1번 여를 넣어주는 거고요. 생산직 근로자 중에서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여기를 0으로, 그러니까 비과세 적용을 부로 하는 거예요. 0. 광산 근로자의 경우는 2를 입력한다. 네. 광산 근로자로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생산직 근로자로는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자, 퇴사연월일은 이 퇴직자의 급여를 정산할 때 퇴사연월일을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퇴사일자를 입력하면 퇴사일 입력 시 2월 여부를 자동으로 일부로 변경하게 된다. 2월 여부는 사원 등록 마감 후 2월 시 사용이 되며 0여로 되어 있는 사원을 이월하게 된다. 자, 이런 내용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을 할 텐데요. 부양가족 명세 뭐 입력하면서 이걸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여가 무슨 뜻인가요? 부, 해당이 안 된다는 거고 여는 해당된다는 거. 네. 부는 해당이 안 된다. 여는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26페이지 보면 인적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 판정 시 참고사항이다 하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이거 다 이론 때 배운 것입니다. 이론 때 배운 거. 그래서 기본 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당 150만 원인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본인은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X는. 그러니까 본인은 무조건 뭐예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런 얘기고 배우자에서 소득에다 동그라미 친 것은 뭐예요? 소득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이는 배우자는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계존속 두 가지를 다 봐요. 직계존속은 소득도 보고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형제자매 두 가지 다 봅니다. 소득이 없어야 되고 또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 두 가지를 다 보죠. 소득 없어야 되고 그리고 만 20세 이하여야 된다. 위탁아동도 두 가지 다 보죠. 소득 없어야 되고 만 18세 미만이어야 된다. 다음에 수급자. 수급자는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소득 요건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돼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은 소득이 없는 걸로 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그러면 이제 500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공제가 몇 프로냐면 70%를 소득공제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총급여 500만 원인 근로자의 원래 연간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은 70%를 여기서 빼보면은 7호 35 350만 원이죠. 그러니까 350만 원을 500에서 빼게 되면은 1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만 원이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는 이 수익 금액이 완전히 투명하기 때문에 좀 50만 원 정도 더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이론에서 이거 정리했던 거 다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추가 공제는 이렇게 된다.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추가 공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 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제 그 소득세 시험도 보셔야 되잖아. 소득세. 이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소득세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예. 소득세 이론에 관한 문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 이론 시험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적당한 시간을 지금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론 시험도 조만간에 좀 빨리 보겠습니다. 시험 봐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정리되어 있느냐? 아까 그 기본공제 대상자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소득 요건에서 이 100만 원 이하의 판단은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 합친 거야 돼요. 예. 우리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바로 소득 요건을 보잖아요. 100만 원 이하. 그 100만 원의 판단은 종합소득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퇴직이나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합쳐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다 그러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과세기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언제나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100만 원이라 하는 것이 총 수익 금액을 100만 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필요경비 뺀 거예요. 예, 필요경비를 뺀 거. 그러니까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한다면 양도소득 금액은 만약에 아버님이 말이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10억짜리 땅이 있는데 10억짜리를 10억에 팔았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 10억이 아니죠. 예, 만약에 10억짜리 땅을 9억 5천에 샀었어요. 10년 전에. 그러면 5천만 원 벌었죠. 그게 소득 금액 5천만 원이다 이거예요. 필요 경비를 뺀다는 의미가. 그런데 이제 퇴직 소득은 뭐예요? 필요 경비가 없어요. 예, 퇴직 소득은. 자,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가지고 계산하는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총급여가 500만 원 초과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X가. 일용 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언제나 일용 근로자는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동그라미가 무조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보면은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소득,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과세만 빠지고 필요경비는 없어요. 양도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에 팔았느냐, 그 다음에 얼마에 구입했느냐 하는 것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그게 다 100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자, 연금소득 보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것이 연금소득 금액인데 공적연금은요. 이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것이 516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연금 총수익 금액이에요. 이거 공적연금 516만 원 이하,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의 경우는요. 100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요. 그런데 100만 원을 초과했지만 300만 원 이하라면은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안 된다. 기타 소득이 3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복권 당첨자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복권 당첨자가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라기보다는 복권에 관한 소득은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 할 때 판단할 때 안 써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권도 있고 다른 소득도 있으면 다른 소득은 봐야 되지만 복권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복권은 왜 그러죠?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이 아니에요. 뇌물을 100만 원 받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뇌물은 이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뇌물 100만 원 이상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 예, 100만 원을 초과하니까. 금융소득의 경우는 어떠냐? 금융소득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는 소득이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예.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그 예금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하여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예. 이것이 지금 아주 이 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사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장에서 우리가 진행을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김현철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고 다음 제시된 자료를 이용해서 사원 등록을 수행하시오 이랬죠. 예. 사원 등록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네. 여러분, 이제 회계라는 메뉴가 아니라 밑에 인사급여라는 메뉴로 내려오셔가지고, 인사급여라는 메뉴로 내려오셔서 사원 등록, 기초 인사관리의 첫 번째 메뉴입니다. 사원 등록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자, 그러면 김현철 씨는 1001번이다 그랬습니다. 자, 코드에다가 1001 엔터 하겠습니다. 사원명에다가 김현철 입력하세요. 엔터 치시고, 내국인이죠? 엔터 치시고, 주민번호를 여기에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거예요. 651010 뒷자리 177 1119가 되겠네요. 자, 입사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2016년 0201 국적 KR 대한민국 KR 엔터 치시고, 자, 내국인이니까 체류 자격은 엔터로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2번은 내외국인 구분해서 내국인이니까 0번에서 엔터 치고 지나가요. 거주지역 KR에서 엔터 쳐요. 주민번호니까 4번에서도 주민에서 그냥 엔터 쳐요. 그 다음에 거주자 구분에서 거주자에서 엔터 칩니다. 급여 구분 월급에서 엔터 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지금 여러분 커서가 지금 여기에 와 있죠? 여기다가 월급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거기 김현철 인적사항의 첫 번째 줄 끝에 오른쪽 끝에 월급 나와 있어요. 500만 원. 자, 산재보험 여부. 자, 여라고 돼 있죠? 예,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 국민연금 보수월액,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월액, 국민연금을 계산할 때 사용할 금액이 보수월액입니다. 500만 원 똑같네요. 급여하고 5 플러스 엔터. 그러면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보수월액으로 전부 복사가 일어나고요. 예, 이 사람의 월 국민연금은 21만 8,700원,
건강보험료는 16만 6,750원, 고용보험료는 4만 원이다라고 여기 계산이 다 됩니다. 자, 11번 건강보험 경감 여부, 경감 대상이 아니죠. 부에서 엔터. 엔터고 13번 고용보험 적용 여부. 자, 이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이 부로 돼 있어요. 이 1번 부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대표자 1번 대표자니까 안 된다. 대표자와 임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것을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자만 고용보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표자의 가족도 고용보험이 안 돼요. 대표자의 가족도 산재보험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가족이 하잖아요.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하라고 그러고 산재보험 들겠다고 그러도 안 받아주고요. 예. 고용보험 들겠다고 그러도 안 받아줍니다. 그 사실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데 예. 근로소득세도 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한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산재보험 같은 거는 우리가 일하다 다칠 수 있는 누구나 다 근로자들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 굉장히 유용한 보험이거든요. 그런 거. 예. 굉장히 유용한 보험. 그런데 가입이 안 되죠. 또 고용보험료도 실업 상태가 되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냥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있는. 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서 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장기요양보험 적용 여. 이거는 건강보험료가 해당이 되면 다 여예요. 경감률 제로. 건강보험증 번호 없죠? 예, 엔터로 지나가겠습니다. 국외 근로 여부 부죠? 예. 선원 부죠? 생산직 부. 주소도 검색해서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여기다 직접 타자하는 걸로 할까요? 예. 서울시 영등포구 우편번호 검색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등포로 72길. 띄우고 13 밑에 줄에다가 가로 열고 신길동. 네. 우편번호 검색해서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퇴사 비워놓고요. 2월 여로 해놓고 2월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밑에 부양가족 사원 등록만 먼저 할까요? 같이 합시다. 자, 김현철 씨 사원 등록과 밑에 부양가족 등록도 같이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거기 밑에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표를 한번 볼까요? 세대주 김현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김현철이고 세대주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본인에 대한 것은 잘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줄에 박정은을 입력할 텐데요. 이 연말정산 관계에서 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기 셀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코드 도움말이 나와요. 이 처가 배우자죠. 배우자. 그래서 3번 하면 돼요. 3번.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면 배우자인데 아니면 부로 이걸 바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번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0번으로 해야 돼요. 0번. 자,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요? 배우자는 나이는 안 따지는 거니까 소득이 있는가만 보시면 되죠. 자, 여러분 429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그 네모박스의 동그라미 1번에 박정은이 처인데 박정은은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여러분 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5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배우자 그대로 놓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쭉 지나가서 성명에다가 배우자의 성명을 박정은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주민번호 660212 2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가족관계 처 하면은 엔터로 지나가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줄입니다. 김장일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 우선 김장일이가 소득이 있는지 429페이지에 있는 김장일에 관한 소득 여부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김장일은 소득이 없는 자녀입니다. 자는 자녀예요. 그런데 몇 년생이냐 봤더니 96년생입니다. 1996년생이죠. 그러면 올해가 2020년도예요. 빼기 1996 해봅니다. 나이가 24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녀로서 입력은 해주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부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자, 자녀는 무조건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직계비속 4번이죠. 자녀와 입양자 4번. 그런데 여기 기본에서는 0번 부로 하셔라 이거예요. 여기 기본에서는 부. 자, 성명 입력합니다. 김장일 내국인 주민번호 9607 25 1182 814. 예. 자, 이제 네 번째 줄입니다. 김차일, 예. 4번 직계비속. 이 자녀도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자인가 김차일에 대한 소득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없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자녀는 지금 00년생입니다. 그러면 딱 20세죠. 예, 그러니까 20세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20세 이하니까. 3번 하시면 돼요. 20세 이하. 자, 이제 성명하고 주민번호 입력하면 돼요. 김차일 0012 11 3 111129. 네, 네 번째 줄까지 입력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줄에 부니까 아버지죠. 자, 김두식 씨입니다. 뭐 39년생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충 계산해도 60세는 넘었죠. 나이는 요건이 됩니다. 자, 무조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이니까 입력은 무조건 해야 돼요.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 해야 돼요. 소득자의 직계 존속. 자,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는 동그라미 2번에 부 김두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원고료 수입 200만 원이 있다. 필요경비는 60%입니다. 우리 원고료 수입은 여기서 기타 소득으로 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00만 원의 60%는 6, 2, 12, 120만 원이죠. 그러면 필요경비 120을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은 80밖에 안 되죠. 100만 원 이하이니까 기본에서 60세 이하로 입력해 주십니다. 60세 이하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두식이라는 이름 입력해 주시고 390503 177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이런 부분은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부분에 동그라미가 입력된다. 그리고 김차일 자녀의 경우 자녀에 왜 동그라미가 들어가느냐? 김장일은 자녀가 아니냐? 둘 다 자녀죠. 그런데 김장일은 여기 20세가 넘는 자녀였기 때문이고 김차일은 6세가 넘었고 우리 6세 이하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 대해서 6세 이하까지는 세액공제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김차일은 지금 20살이기 때문에 6세를 초과해서 20세까지는 세액공제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줄입니다. 자, 모친 황순희 씨 43년생이니까 우리가 대략 계산해도 60세는 넘었어요. 자, 일단 소득자의 직계존속으로 입력하시고, 자, 기본공제 대상자인가는 소득을 보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나옵니다. 모친 황순희는 일용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여기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능하다. 종합과세가 안 되니까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모친 이름 황순희 4304 11 2222229. 자, 마지막에 형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도 입력은 무조건 합니다. 형제자매 6번 형제자매. 자, 그런데 형제자매는 소득과 나이를 다 보죠. 자, 보겠습니다. 429페이지 네모박스 동그라미 4번에 김재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제 김재철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며 소득은 없다 이랬습니다. 자,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보지 않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만 보는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여기 기본을 뭘로 바꾸냐면 여기 밑에 20세 이하가 아니라 장애인이다라고 보세요. 5번 장애인이다. 5번. 그러면 장애라는 항목에 여기 숫자 1번이 입력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1번이 장애인복지법, 2번은 국가유공자, 3번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렇게 번호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장애인 코드 이거 3개 1번, 2번, 3번으로 잘 확인하셔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성명을 입력할까요? 김재철. (670826) 177-1117. 네. 자, 이렇게 해서 김현철 씨의 부양가족 명세를 다 등록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등록해놔야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한 사람 더 입력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까요? 자, 두 번째 사람은 1002번입니다. 성동일의 인적사항을 보고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성동일
두 번째 줄에다가 1002 사원명 성동일 내국인 지나가시고 주민번호 721010 177-4918 입사 2016년 10월 1일 KR 체류적 엔터 거주지 대한민국 거주자 급여 월급 400만원 산재여 국민연금 보수거래 370만원. 예. 비과세가 이 사람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370만원. 고용보험 적용 여부 여. 장기요양보험 여. 건강보험증권 없고 국외근로 있나요? 국외근로 부네요. 부. 선원 부죠. 생산직인가요? 생산직 부. 주소 입력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퇴사 날짜 없고요. 퇴사 날짜가 지금 거기 보시면 있습니다만은 지금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 퇴사 날짜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급여를 1월 달 거부터 쭉 입력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퇴사를 8월 달에 했잖아요. 8월 급여 정리하면서 이거 퇴사 날짜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기 써 있군요. 퇴사 연월일은 사원 등록 시에는 입력하지 말고 급여 자료 입력 시에 입력하기로 한다. 8월 달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입력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8월 달 급여 자료. 자, 이제 밑에 부양가족 6명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따져 보겠습니다. 자, 물론 우선 본인이 세대주인가를 볼까요? 네, 성동일 세대주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줄에 이일화 철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조건 철은 입력을 해야 돼요. 배우자 3번. 자,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뭘 봐야 됩니까? 나이는 안 보지만 소득 요건을 봐야죠. 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처에 대한 소득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일화는 퇴직소득, 올해 퇴사를 퇴직한 모양이에요. 퇴직소득이 300만 원이 있어요. 자, 여기서 비과세 퇴직소득이 아니면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퇴직소득 금액이 되죠.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퇴직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기본을 부라고 입력해야 돼요. 0번이 부입니다. 연말정산 관계는 배우자인데 기본공제는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 자, 성명을 이 일화라고 입력하시고 주민번호 770202 2045678. 자,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 자녀 성보라입니다. 1998년생이죠. 자, 2020-1998 22살입니다. 그래서 나이 때문에 성보라는 입력은 하는데 기본이 부가 되겠군요. 자, 연말정산 관계에서 직계비속 4번을 선택하시고
부해야 됩니다. 나이 때문에. 기본은 부이고 이름은 성보라. 내국인이고 9807 11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3. 우리가 이제 주민번호 같은 거 똑같이 안 넣으면 빨강색으로 나와요. 그거 똑바로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성덕선. 자녀니까 무조건 입력해야 되죠. 성덕선. 자, 직계 비속. 자녀. 자, 우선 나이부터 보겠습니다. 00년생이에요. 그러면 딱 20살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혹시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추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자, 성보라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네, 성덕선 아무런 얘기 없죠. 그러면 입력을 해야 됩니다. 20세 이하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성덕선이라고 입력하시고, 내국인 000622 4030619. 네. 다음에 5번째 줄입니다. 자녀가 또 있어요. 성노을. 자녀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자, 직계비속. 자, 성노을이 20년생이네요. 그럼 올해 태어난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어떤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입양관계에 양자, 여기 보시면 성노을 5월 30일에 태어난 아가입니다. 아가. 네, 그래서 성노을 입양자죠. 입양자도 직계비속에 해당이 돼요. 여기 4번이 입양과 직계비속이 포함된 거예요. 자녀와 입양자. 네, 자녀와 입양자가 4번. 네, 그리고 20세 이하를 선택하면 돼요. 20세 이하. 자, 여기에 성노을을 입력하면요, 또 자녀의 뭐가 표시가 됩니다. 성노을 200530 311 1136. 자녀의 표시가 안 되죠. 왜 그러냐? 6세까지는 세액공제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출생 자녀가 있기 때문에 출생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녀, 네? 입양 그거 안 하네. 오. 예, 입양에 이거 제가 이거 잘못 냈네. 4번인데 어떻게 직계 존속이 됐어요. 예, 20세 이하로 해서. 네, 여기 출산 입양 이거 표시해야 돼요. 출산 입양 셋째죠. 네, 3번으로 넣어야 됩니다. 여기 출산 입양 3번 출산 입양에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직계 존속으로 이게 잘못해가지고 여기 선택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넣어줘야 됩니다. 출산 입양. 괄호 속에 있는 3은 셋째 자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째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네, 출산 입양 배틀을 펴냈어요. 자, 장인입니다.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되죠. 그래서 입력해야 돼요. 자, 연말정산관계 더블클릭해서 소득자의 직계존속이 1번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확인.
자, 나이를 먼저 볼까요? 39년생. 네. 80세가 다 되신 분입니다. 자, 이 장인의 소득이 있는가를 한번 뒤에 있는 이 설명을 보겠습니다. 장인 이영철은 이자 소득이 2,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된 분이죠.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2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과세 금액이 100만 원 넘었잖아요. 2,200이니까 2천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장인은 소득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계 존속으로 하되 기본은 부를 해라. 0번이 부예요. 기본이 부가 돼야 돼요. 자, 성명하고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영철. 내국인이고 390203 1222223이다. 네, 이렇게 해서 거기 주민등록표에 있는 6명 모두 다 입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봤을 때 그 주민등록부에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동거인 중에 만약에 이 소득자의 이모나 고모 아니면 삼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동거인으로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해서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 그 부양가족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모, 고모, 삼촌 부양가족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동거인이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다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형제자매 여기는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입력을 다 했던 겁니다. 입력은 하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여기에 기본을 부로 입력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2명 더 해보겠습니다.